저는 집을 살 필요 없다. 네네네. 지금 굳이 하락장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굳이 실거주는 괜찮다. 이런 프레임에 속으면 안 된다. 자, 그럼 현재까지 나온 정부 정책의 규제 완화 대표적인 게 좀 어떤 게 있고 네. 이걸로 인해서 집값이 좀 바닥을 다지거나 반등할 수 있는 기미는 없나요?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일단 나눠서 규제 해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 네. 1.3 대책을 한번 이제 많이 지났지만 이제 돌아보면 사실 이제 원래는 규제 해제를 하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 때 이제 1차, 2차, 3차 규제를 해제했는데 그 1차의 핵심 규제 해제는 뭐냐면 규제 지역 해제였어요. 첫 번째는 이제 지방부터 해제하고 두 번째는 경기도의 일부 지역을 해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규제 지역을 대폭 해제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경기도, 그러니까 서울,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4개 구만 빼놓고 서울 4개 구만 빼놓고 다 해제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센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가 같이 지금 병행이 돼서 규제 해제가 지금 동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래되어서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제가 되고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이 이제 12억 구간에 있던 걸 안 됐는데 그런 거를 지금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간에는 1.3 대책이 뭐냐, 둔촌주공,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가 맞아요. 둔촌주공을 안 구하면 큰일 나니까.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면 뭐냐, 분양권이 좀 어느 정도 팔리기 위한 그런 규제 해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들도 줍줍이 나왔을 때 무주택자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걸 해제를 해서 다주택자들도 이제 분양권 줍줍이 나왔을 때 그거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줬고 여러 가지 이제 한꺼번에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는 급매물들은 좀 어느 정도 소진됐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매수의 여력을 가지고 매수의 마음을 가지고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도 꽤 많아요. 많은데 문제는 거래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 그건 뭐냐면 호가가 급매물 수준, 그러니까 매수자가 인정하는 가격대로 내려온 것들만 거래가 되고 그 이상의 호가에 있는 것들은 매수자들이 쫓아가질 않고 있어요. 지금 그것까지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규제 완화로 이제 집값 하락을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사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정책으로 시장을 막거나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정부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해하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부가 굳이 시장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시장을 상승으로 돌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느냐 여부인 거예요. 그럼 정부는 어느 정도 선에서 원하는 정책을 내놓느냐, 하락 정도를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 강하다라면 안정, 옆으로 그냥 쭉 기는 이 구간까지만 허락이 되는 거예요. 상승으로 돌리고자 노력하는 행위는 거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부한테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평가를 받으면 미친놈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정부의 한계는 뭐냐? 시장에 어느 정도 순응을 하되 거기에서 그거를 정도를 약화시키는 정도만 행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뭐냐면 정책을 끊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이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정부가 만약에 상승을 바랬다라고 가정한다면 정부가 어떤 행위를 했을까를 예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 정부의 지금 규제 해제 정책을 4번에 걸쳐서 냈어요. 그럼 이걸 굳이 4번에 잘랄 필요가 있냐? 한꺼번에 확 하면 그 충격이 크잖아요. 시장이 놀랄 정도로. 그렇죠. 그걸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왜 이걸 잘라서 내느냐?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하락의 속도를 좀 줄이고 싶은. 그렇죠. 조금씩 내면서.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봐서 정부도 지금 이 규제를 해제했을 때 어떤 정도의 반응이 나타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방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네. 봤더니 아무런 효과가 없네. 그랬더니 이제 경기도. 예, 경기도를 해제하고 그러다가 또 효과가 없네. 그러면 이제 경기도의 핵심 지역 포함해서 이제 서울을 해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차근 나눠서 규제를 지금 해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이해하면 뭐냐면 정부는 지금 상승을 바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만약에 정부가 어떤 카드를 꺼내면 네. 진짜 집값은 바닥은 잡았다 네. 볼 수 있을까요? 꺼낼 수 있는 최후의 카드 같은 게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정부의 정책은 시장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시장의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조금씩 꺼내는 것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 나중에 이제 시장이 저절로 바닥을 다질 때 이제 규제 해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종의 부양책까지 내놓은 것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하락을 막는 효과가 더디게 나타났다가 이게 이제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의 정책의 누적 효과로 인해서 에너지가 이미 이제 상승 에너지가 쌓여 있게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다가 시장에서 이제 서서히 상승을 할 때 이때 이제 비로소 이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앞으로 이제 정부는 규제를 이제 남은 규제를 해제하는 쪽으로 이제 아마 정책을 더 낼 겁니다. 규제 해제가 남은 게 뭐냐면 지금 중과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가 지금 약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취득세 중과했던 게 뭐냐면 그 원래 1%에서 3% 구간이 이제 정상이거든요. 근데 중과를 함으로 인해서 6%, 12% 구간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증가된 거죠. 이거를 4% 구간까지 땡겼어요. 그러니까 1%에서 3% 구간인데 4% 구간까지는 그래도 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중과라는 게 아직 남아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과를 해제한다. 그러면 이 구간을 없애면서 일반 세율로 맞추는 거예요. 1%에서 3%. 이 구간으로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이걸 지금 내놨는데 이 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수준에서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올 정책은 양도세 중과는 이제 완전히 없애겠다. 그러면은 1%에서 45% 구간의 양도세율, 일반세율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세금은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또 정책이 뭐냐면 분양권을 사면 옛날에는 이게 분양권은 아무런 가구수에 포함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분양권을 사면은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을 사잖아요. 그럼 2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없애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가 지금 남아있는데, DSR,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순차적으로 풀지 않을까. 그리고 규제 지역이 지금 서울에 강남 3구와 용산구 해서 4개 구가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지역에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게 남아있어요. 이제 이것도 해제를 이제 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게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부양책이라고 해서 이제는 일반 세금마저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를 뭐 1%에서 45% 구간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이제 적당히 하면 50% 감면 뭐 이런 정책을 쓸 수도 있고 좀 심할 때는 100% 감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더해지면 100% 면제. 감면하고 또 면제는 또 다릅니다. 이런 부양책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양책이 또 안 통하면 취득세 면제라든지 취득세 감면 이런 부양책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차례차례 이런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닥권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정책들이 아마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모여서 그렇죠. 나중에. 상승 에너지가 이제 쌓여 있게 되는 거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얘기해 주셔서 송파구 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 잠실 이런 데가 있잖아요. 송파구 쪽에 집값이 좀 바닥을 다지거나 아니면 좀 살짝 올랐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사실인지랑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여기가 이제 바닥 다지면서 약간의 반등 기미가 보인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아이러니한 게
규제 지역이 남아있는 지역에서 오히려 심리가 더 다른 지역보다 좀 빠르게 살아난. 근데 그게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송파구가 좀 더 많이 떨어지고 빨리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매수자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송파구가 유난히 싸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조금 적극적인 사람은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 살만하다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수자들이 그 급매물 나와 있는 것들을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동반돼서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매도자들은 이제 호가를 올리게 돼 있어요. 호가를 올리면 이제 일부 매수자들이 그 올라간 호가를 쫓아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1, 2억 올라갔다.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 다음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거는 잠깐의 반등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그럴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매수 심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매수 심리가 살아나질 않고 있어요. 오늘도 일을 해야 하나? 전기가 채워지니까 오늘도 일을 하고 싶은데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네. 활력이 채워지니까 일을 더 빨리 끝낼 수 있겠는데 촬영이 너무 많아서 몸이 녹초가 됐네. 스태미너가 지치지 않으니까 더 촬영하고 싶은데 녹용의 힘을 오롯이 전하기 위해 최상급 SAT 녹용 전체를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고품격 원료와 정관장의 120년 노하우가 만나 완성된 프리미엄 녹용 촌록 비스트론과 함께 해보세요. 자, 그럼 여전히 하락 가파르게 진행 중인데 집값 이제 소장님 지금 2023년 2월에는 어디까지 언제까지 떨어진다고 전망하고 계신가요? 저는 전에 얘기했다시피 변한 게 없는 게 지금 미분양 수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이제 떨어져서 지금 예전의 하락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하락장은 5년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 2027년이나 8년 정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으로 어느 정도 전환되는 시점은 이제 바닥 1, 2년 정도 바닥 기고 한 2030년 정도 이 정도쯤부터 이제 서서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서울 경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락은 어느 정도 좀 남았을까요? 지금 기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락 폭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게 일종의 뭐 그 증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들이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매도자들 버티고 있던 매도자들이 이제 그런 가격대에 매물을 내놓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하락장이 진행이 되면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 떨어진 가격대에 어느 정도 거래가 좀 더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매수자들이 그 거래를 사고 나서도 적극성을 띄지 않고 또 버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호가가 좀 더 내려가게 돼요. 내려가서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락폭은 평균적으로 아직까지는 제가 조금 더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떨어지지 않나. 지금 40%란 건 이제 전 고점 대비 40%. 그렇죠. 합쳐서 고점 말씀하시는 대비. 거죠? 지금 이제 뭐 떨어진 가격 대비 40%라는 건 아니고 고점 지금 이 가격이 40% 떨어지면 나라가 흔들릴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좀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냥 이제 기다리면 되나요? 저는 집을 살 필요 없다. 지금 굳이 지금 보면 일부 무주택자들이 상승장을 너무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급해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항상 굉장히 시장에 뭐라고 할까 안 좋은 상황도 만들고 이제 본인도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좀 진입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진입했다가 더 하락하고 그러다가 못 버티고 그걸 또 팔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굳이 지금은 하락장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굳이 실거주는 괜찮다. 이런 프레임에 속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세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르거나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주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전세가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그러면 전세나 월세 중에 그럼 그래도 전세가 낫냐? 그거는 아파트별로 이제 매물이 나와 있는 거 비교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되게 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교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냥 내가 나가는 비용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는 비용이 뭐냐? 전세를 얻을 때는 전세 대출을 받는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러면 전세 대출이 나오는 비율, 뭐 70%, 80% 나온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내가 현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월세로 치자면 보증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전세를 들어간다. 그러면 80%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내 돈은 1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억을 들어가고 4억을 대출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이자만 내는 겁니다.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고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럼 이자만 내게 되면 그 이자와 저기를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월세를. 그러니까 보증금은 똑같이 1억으로 맞추고 월세와 이자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적게 나가느냐 이것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량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네, 월세가 뭐 어떠냐 이거는 그 아파트별로 월세 나와 있는 게 가격대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아파트의 전세 시세를 보고 그다음에 그 전세의 시세에 따른 전세 대출 이거를 알아봐서 이자를 계산해봐서 이자와 월세를 비교해보면 어떤 게 작은가 이걸 비교해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월세가 좀 더 싸다 그럼 월세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다음에 전세로 나가는 이자가 더 싸다 그러면 전세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고. 그럼 1주택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는 버틸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은 팔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반등이 오면 그때는 파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반등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려고 하면 이제 호가를 팍 낮춰야 되거든요. 안 팔리니까 지금 매수자들이 원하는 가격대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수자들이 지금 원하는 가격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팔려고 하는 가격대와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려고 노력한다라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뭐 한참 지나서 파는 것과 지금 파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가격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높은 가격대에 팔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파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팔아라, 뭐 말아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가격대에 팔 수 있을 거면 파는 게 나을 수 있고요.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버티기 모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여기 버티기 모드에서 힘든 분들이 아마 영끌로 집 사신 분들일 텐데, 뭐 영끌로 집 산 분들도 뭐 내가 버틸 수 있다면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내가 앉아서 이제 그 집에 살면서 버티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게 견딜 수 없다면 경매가 나가기 전에 이제 매도를 처리하는 것도 고민해야 될 텐데. 그거를 적당히 처리를 해야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이런 거 힘들다 보니까 어떤 이제 뉴스나 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영끌족 너무 힘들면 나라가 좀 힘들어질 수 있는데 좀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여론이 이제 굉장히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부가 도와주긴 할 거예요. 근데 도와주는 부분이 이거를 영끌족들이 힘든 부분을 전체를 해소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게 뭐냐면 정부는 왜 도와주느냐? 영끌족들이 버티지 못하고 경매를 내놓게 되면 이게 이제 파급 효과가 커지거든요. 이거를 놔둬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뭐 일종의 도덕적 해이 부분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망할 사람들 망하고 그래서 자정작용에 의해서 그런 게 저절로 진행이 되어야 시장이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정부는 이렇게 시장 자정작용이 진행되도록 그냥 놔뒀을 때 이게 시장에서 그냥 정상적인 상황으로 유지가 된다라면 그거를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파급 효과가 커질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주택 시장의 그 한정된 그 구간에서
영향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 경제 전반 상황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8년에 미국의 모기지 사태 이런 것처럼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정부는 이거를 막을 겁니다. 막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영끌했던 사람을 아마 도와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도와주는 측면이 어떤 쪽이냐? 대부분 이제 대출, 영끌했던 사람들이 가장 힘든 부분은 이제 이자를 내는 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자에 내는 부담 구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제적으로 내놓은 게 특례보증 대출이죠. 그게 이제 저금리, 약간 지금 시중 금리보다는 좀 저렴한 3%에서 4% 구간의 고정금리로 해서 이거를 이제 대환이 되도록, 그러니까 기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이 지금 특례 보증 대출이 이걸 받아서 집을 사라 이 용도보다는 제가 볼 때 지금 영끌했던 사람들을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근데 이게 50조 한도일 거예요. 그럼 50조면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의 세 발의 피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큰 효과를 내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 영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개인이 선택을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안 도와줘야 되는 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너무나도 이제 경제적 여파가 크니까 정부는 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각자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차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부가 아닌 사람들은 사실 책임이라는 게 없어요. 책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바라보는 얘기, 원하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부는 진짜 달라요. 정부는 아무리 이게 명분이 좋고 아니면 명분이 없더라도 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어쩔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영끌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안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와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 저도 강한 측면이 있는데, 개인의 선택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정부는 생각이 다를 것이다. 내가 만약에 정부가 된다라면,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걸 다 고려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망해서 경매에 나오게 되면 이것들이 근데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고 수십, 수백 개, 수천 개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그러면 이 대출을 줬던 금융권, 은행, 저축은행, 아니면 뭐 증권사, 아니면 보험사, 이런 지금 금융권이 부실화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파급 효과가 커지는 거죠. 얘네들이 부실화되면 사실 특히 은행 쪽이 한두 군데만 부실화되면 이거는 은행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게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상황을 주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의 이런 상황이 금융권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냥 이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파급 효과가 클 것 같다. 그러면은 명분이 약하더라도 도와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부실 얘기해 주셔서 그럼 정부의 부동산 PF 부실 대책 효과는 좀 있는 편인가요? 글쎄요. 지금 어쨌든 정부가 그런 부분을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지금은 미분양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PF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보조를 해주고 도와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업 현장에서 생기는 이 부실화는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미분양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초창기예요. 미분양이 이제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게 누적되는 수치가 좀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은 현장에서 미분양 비율이라고 하죠. 미분양 비율. 예를 들어서 1000세대가 있으면 900세대는 다 팔리고 분양이 되고 100세대 정도가 이제 남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미분양 비율의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면 건설사한테는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가 아니에요. 이 정도는 건설사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잘 팔린 100% 팔린 것보다 10% 내외의 미분양이 생기는 거는 건설사 입장에서 훨씬 더 좋아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청약 단계에서 완판이 됐다는 얘기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냐?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만들 수 있는 거를 못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미분양이 생겼다라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 적당한 가격이다. 그러면 건설사의 수익은
최대화 시켰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 미분양 난 거는 짓는 기간, 3년 동안 짓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비율이 좀 많아질 수 있어요. 미분양이 누적되고 하면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청약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1000세대를 뽑는데 100명도 안 오는 거의 100%의 미분양률이 생기는 그런 지금 상황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이 먼저 진행된 대구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장들이 이제 올해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럼 이런 건설사, 이 현장의 건설사는 부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며칠 전에 기사 보니까 대우건설이었나요? 뭐 저도 취소까지 봤습니다. 했더라고요. 네네. 뭐 몇백억을 그냥 440억을 포기하고 그냥 현장을 짓는 건축을 행위를 이제 포기한 거죠. 그거를 그냥 물어낸 겁니다. 이거를 보증금으로 하게 되면 더 손해를 볼 테니까. 그렇죠. 미분양이 지금 상황에서 미분양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440억을 날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